안녕하세요. 니체 짜라소리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2부 17장의 시인들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니체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를 위대한 최후의 독일인으로 생각하고 존경하는 인물이었는데 괴테와 자신의 그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그 시인들을 대표하는 그 괴테라는 개념으로 시인들 전반을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시인들에 대하여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괴테가 쓴 저서 중에 이제 파우스트라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들에 이제는 나오는 파우스트의 신비의 합창이라는 그런 식구가 있는데 이 식구들을 인용을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용이라기보다는 또 비판적 인용을 통해서 이렇게 끼워넣기 식으로 끼워 넣으면서 니체가 이제 괴테를 이제 비판하는, 그래서 시인들을 비판하는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대해서 좀 먼저 사전적인 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쭉 읽어가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우스트는 그 삶을 향한 무한한 욕망을 품은 진취적 인간인 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객관적 세계에 대한 그 지식, 그걸 완전한 지식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의 세계를, 자신을 이해하려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객관적 세계는 곧 주관적 세계의 투영이고 거울체이기 때문에 객관적 세계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학문을 섭취를 해서 철학자이자 종교가이자 그 과학자고 문학자고 예술가로서의 그런 최고의 경지에 이제 도달을 했었는데, 그 욕망이, 그 삶에 대한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법학이라는 부분까지 이제는 손을 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삶을 향한 무한한 욕망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기독교에 있어서, 바이블에 있어서 그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연상시키는 건데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 추구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지식의 나무 열매인 선악과를 섭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결과로 선악의 두 개의 세계가 이제는 나눠지면서 천상과 지상으로 분리가 되면서 그 아담과 이브는 지상의 세계로 타락이 돼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지혜력을 가지고 획득하게 되기는 하지만은 그 지혜를 가진 그 대가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역으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지상의 세계에 대해서 완전한 삶을 구현을 해서 다시 천상의 세계로 복귀를 하려는 그런 여정을 인류는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파우스트도 삶을 향한 무한한 욕망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상의 세계에 대한 완전한 삶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지상의 세계는 또 천상의 세계에 대한 투영이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객관적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주관적 세계를 거울채니까 이해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과정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지식에 대한 추구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한 행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자신이 자신을 알기 위한 여정의 그 산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식을 획득했을 때 다시 천상의 세계로 복귀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그 출발 자체가 이런 완전한 지식에 대한 충동, 그것은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한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그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한 그런 감성적 욕망 측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세계에서 우리가 수많은 욕망을 가지고 부딪혀 나가고 하는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우스트는 거기에 아주 철저한 존재죠. 그렇게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완전한 지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성실한 인간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악마적 인간이지만은 사실은 그 악마적 인간이라는 내면에는 그 완전성에 대한 갈망이 깔려 있고 그것이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인간의 그 어떤 행로, 그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천상세계에 존재하는 신이 높게 평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상세계를 지배하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바로 그와 같이 천상에 이르지 않아도 이 세계에서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파우스가 영원히 천상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완전한 지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행로를 사실 멈추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죠. 메피스토펠레스는 그래서 신과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은 결국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와 계약으로 이제는 또 진행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파우스트를 맡기게 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에게 다가가서 완전한 지식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 지상에서 완전한 지식을 얻게 해주겠다. 완전한 지식에 대한 만족이 네가 얻을 때, 네가 그렇게 완전한 지식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할 때 바로 그 순간 너의 영혼은 내 것이 될 것인데 그런 계약을 한번 맺어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파우스트는 자기의 그 손가락에 피를 떨어뜨려서 계약서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되고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 완전한 삶을 향한 체험, 단순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몸으로 체험되는 그런 체험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하게 되는데, 이 지상의 삶이라는 것은 욕망의 삶이니까 짐승의 삶이다. 그래서 그 짐승적인 체험들을 이제는 해나가는 거죠. 할 때 일부에서 이제는 한 체험이 들어가는 체험이 뭐냐면은, 일부에서는 그랜테인과 관련된 체험인데, 그랜테인이라는 젊은 처녀가 파우스트를 만나게 되고 파우스트를 사랑하게 된. 그런데 파우스트는 그러한 순결한 여성의 그 순결을 짓밟고 강간을 해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을 시키죠.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막으려는 그랜텐의 어머니와 그랜텐의 오빠까지도 살해를 하게 됩니다. 죽이게 되는데,
근데 자신의 시를 받아서 태어난 아이조차도 그랜티엔이 미쳐서 물속에 익사를 시켜서 죽일 때도 냉정하기만 한 거죠. 그래서 그랜티엔은 미쳐서 자신의 임신해서 출산한 아이를 그렇게 죽이게 되고 형사처벌을 당해서 사형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게 이제 일부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주 처절한 그 체험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바닥까지 가보는 거죠. 여기에는 뭐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 악마성의 바닥까지도 훑어가 보는 거예요. 직접 체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알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알을 향한 무한한 욕망 때문에.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그런 얘기죠. 자기 자신은 얼마까지 내가 악마적이고 짐승적이고 그런 추악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가, 그걸 보자는 거죠, 아마. 그래서 2부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 과거로 이제 돌아가서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서 거기서 트로이 전쟁의 그 원인이 되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헬레네를 또 유혹을 해가지고 그녀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또 산다, 그런 얘기죠. 그 욕망을 또 이제 그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국가에 헌신을 하고 그 헌신에 대한 그 대가로 봉토를 간척지로 이제는 하사받게 되는 거예요. 간척지를 봉토로 하사받는다. 근데 자기가 간척지를 봉토로 하사받으면 간척지를 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노부부가 그 산에 살면서 떠나질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개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를 집에 가둔 채로 이제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는 거죠. 또 그것도. 인간으로서 할 짓을 다 해보는 거, 악마적인 걸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이제 잔인하다 보니까 이제 마녀가 등장을 해서 파우스트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근데 파우스트가 눈이 멀었을 때 파우스트가 그 눈이 머는 순간 자신 내부에서의 그 환영을 보게 되는데 자신이 하사받은 봉토에다가 자신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그 천국과 같은 세계를 만들어서 사는 그런 환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거죠. 환영 속에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 유토피아는 사실은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인류 문명에 있어서 현대적 개념의 에덴 동산이 유토피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환영 속에 보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는 그 환영 속에서 취해가지고 바로 이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거기에 큰 만족감, 내가 원하는 걸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한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성취하려고 했던 그 결과로 나오게 되는 에덴 동산 복귀, 그 유토피아, 그것이 실현된 것 같은 착각을 이제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 순간 더 이상 만족스러울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말을 내뱉게 되죠. 그러니까 메피스토펠레스가 와서 이제 만족스럽냐, 너를 내가 만족스럽게 만들어주지 않았냐 그런 거죠. 근데 가상이고 허상일 뿐인데 그런 거죠. 그래서 파우스의 영혼을 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일부에 이제 그랜티엔이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랜티엔이 파우스트가 그 악마 메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뺏기려고 할 때 천상의 세계로 들어올린다, 구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파우스트 작품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의 말미 부분에 그 시가 하나가 있는데 신비의 합창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여기 보면 일체의 사멸하는 것은 한갑 비유일 뿐이다. 충분치 않은 일이 여기서 실현된다. 형할 수 없는 일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린다. 이런 시라는. 자, 여기서 우리는 괴테와 니체가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괴테는 시작 자체가 뭐예요?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의 이분법적 세계는. 그러니까 괴테는 애초부터 선악과를 먹은 상태의 이원화된 세계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원성적인 개념을 가지고 거기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문제, 인간의 삶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괴테는 기본적으로 이원성이라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그 독성 자체를 해소가 안 된 거죠. 괴테는 이원성의 해소가, 이원성에 기초한 사유체계라는, 사유체계를 기초한 사유를 넘어서지 뭐, 그게 토대죠. 그래서 천상의 세계는 신의 세계고, 그것은 불멸의 세계고, 그것은 천국이고, 지상의 세계는 악마적 세계고, 고통의 세계고, 짐승의 세계고, 추악한 세계라는 욕망의 세계다. 그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의 세계에서 체험을 통해서, 완전한 삶을 향한 체험을 통해서 살아갈 때 그 고통 속에 사는 그 인간을 천상의 세계의 그 그랜테인 같은 영원한 여성적인 것이 이렇게 들어올린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완전한 그 이원성에 기초한 거니까, 사실은 선악이라고 하는 이원성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극복이 안 된 거죠,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가치 체계로서 선과 악이라는 이원성이 극복이 안 된 거예요. 선한 세계가 악한 세계에서 선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악 속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도 악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선한 세계로 건져 올린다. 이렇게 구원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그 기독교적 플라톤적 이원성. 그게 기초인 게 선과 악. 그러니까 선악과를 사실 넘어서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니체는 뭐예요? 선악에 피한, 선악을 넘어선 거죠. 선악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니체는 선악에 피한, 그러니까 선악의 그 독을 해소를 해가지고 이원성적인 세계를 비이원성 세계, 비이원성적인 세계가 바로 위버맨시란 말이에요. 위버맨시 세계가 구현돼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괴테와 니체는 확연한 차이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신들에 대한 이 장에서 계속 밑에 이제 괴테의 이 신비의 합창 문구를 은유로 계속 쓰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테는 시인이었잖아요. 당대 위대한 그 시인, 문학가, 철학자였기 때문에, 과학자이자 정치가였기 때문에 괴테를 그 시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제는 기존 시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삼아가지고, 사실은 그걸 넘어서가지고 기존의 그 이원성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는 당대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원성적인 사고를 정면으로 비판을 하면서 자신이 차이를 확실히 드러내는 글이 이 시인들에 대하여 요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기존 시인들을 대변한다. 근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시인들만 대변하는 게 아니고 당대 지식인들의 그 특성을 대변한다고 봐야 되겠죠, 괴테는. 자, 그러면은 이 글을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라수트라는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에게 말했다. 신체를 좀 더 잘 알게 된 이래로 내게 정신은 그저 정신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일체의 불멸하는 것, 이것도 그저 하나의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이 표현은 뭐냐면 신체를 좀 더 잘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인간들이 보통 생각하는 신체는 거친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니체 철학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철학이 신체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신체자론이라고. 그래서 몸철학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몸철학, 신체자론. 그래서 신체를 큰 이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큰 이성으로까지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성이라면은 그 정신성을 포괄하는 좀 더 큰 개념의 그 카테고리가 바로 신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체자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라는 건 물질성이잖아요. 물질성, 만물의 물질성 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신체잖아요. 그래서 몸철학가란 말이에요. 몸철학가, 전용 몸철학가인데, 여기서 근데 신체를 어떻게 되느냐. 신체를 좀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죠. 니체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신체, 바디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 바디라고 하는 거죠. 생물학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영성적인 관점으로 보면 거친 몸이라고 합니다. 거친 몸.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은 이 차크라 개념의 산맥칠륜이 돌아가는 몸은 그 미세 신체라고 해서 정묘한 미세 신체 시스템이다라고는 정묘한 미세 몸은 아스트랄 바디라고 합니다. 요 안에. 그러니까 이것을 동양에서는 선천의 몸이다. 선천 몸. 거친 몸은 후천 몸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포태돼 가지고 지금 태어나고 있는 이 이보맨 씨의 이 몸은 극미세 신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잘바디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거친 몸은 어때요? 신체와 정신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세한 몸은 신체가 무너지면서 정신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몸이고, 이 코잘바디라는 극미세 신체는 정신이 곧 물질이 곧 정신인 그런 무라일체인 식물일체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신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정신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는 거죠. 수준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괴테 같은 사람들이 추구했다는 우리가 그 천상의 세계의 정신성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당대에는 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작은 이성에 해당되는 그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거친 몸 정도 수준의 그 정신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러니까 우리 궁극적으로 극미세 신체에서 그 식물 일체되는 몸으로서의 그 몸, 그때의 정신성은 그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거기 때문에 이 정신처럼 보이는 것에 그냥 불과한 정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불멸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불멸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천상의 세계는 정신의 세계고 영혼의 세계인데 그 세계가 거친 몸 상태에서 파악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불멸하는 게 아니죠. 불멸한다고 자신들이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불멸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불멸한다는 착각.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불멸한다는 착각은 불멸하는 천상의 세계에 존재된 불멸한다는 착각. 즉 천상의 세계 역시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상. 천상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당대의 그 위대한 그
지식인들이 생각해왔던 천상의 세계, 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망상에 불과한 거니까 한낱 비유일 뿐이다. 그런 망상이니까. 망상이라는 건 뭐야?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망이는 건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상으로 있다가 망해가, 소멸해가. 또 생겼다가 소멸해가. 그러니까 그 일종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망상이니까 그냥 비유로서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그 망상일 뿐이라는, 고정된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닌 비유 차원이다. 똑같이 지금 괴테는 일체사멸하는 것은 한갓 비유일 뿐이다. 이렇게 첫 문장을 썼잖아요. 신비합창 시에서. 그러니까 사멸하는 세계도 비유지만은, 비유라고 하듯이 니체는 뭐라 그래요? 역으로 천상의 세계도 망상 비유다라고 하는, 망상이고 비유다, 비유 세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멸한다는 건 존재하는 그런 개념일 뿐이다 그런 거예요. 착각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신비합창 중에 첫 번째 문구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게 아니라 싹 끌고 와가지고 요 문구를 탁 비틀어가지고 지금 괴테를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불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거친 몸의 상태에서의 그 정신성, 그것을 불멸한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역시 착각이고 망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그래서 괴테 이거를 알아야지 이거를 왜 이런 글을 썼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자, 제자가 대답했다.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시인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덧붙이셨지요. 왜 시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셨던 거죠? 자라수라가 대답했다. 왜냐고? 그대는 이유를 묻는 것인가? 나는 감히 왜 물어도 되는 사람에 속하지 않거늘. 내 체험이 고작 어제의 것이란 말인가? 내가 내 견해의 근거들을 체험한 것은 오래전부터이다. 그 근거들을 간직하려 했다면 나는 기억을 담아두는 통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 견해 자체를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이미 벅차다. 게다가 날아가 버리는 새도 많다. 내 비둘기 집에는 다른 곳에서 날아온 낯선 새도 이따끔 보이는데 그 새는 내가 손을 대면 몸을 퍼르르 떤다. 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근데 이렇게 일체불멸하는 이것도 기저 하나의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예전에 말씀하시면서, 근데 시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때 덧붙이셨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죠? 이렇게 물어본 건. 물으니까 뭐라네. 나는 이미 뭐야, 내 체험은 어제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때 당시 너한테 얘기할 때 그 말은 어제의 것이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얘기했을 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한 그 체험을 나는 지금 이 수준에서는 한 단계 더 높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니체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정묘한 미세 몸까지 인지를 했을 때의 얘기고, 지금은 내가 극미세 몸으로서의 코잘바디로서의 위버맨시의 몸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알게 된 상태로 볼 때는 과거에 내가 했던 말들은 이미 지나간 체험에 기초한 말들 아니냐. 나는 지금은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한 자로서 이미 훨씬 과거의 경험을 넘어서 가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희가 그렇게 옛날에 그 개념 가지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 존재의 상태를 지금 넘어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과거에 그런 것을 내가 새로운 존재로 내가 지금 이버맷이 수태분만을 시켰는데, 시키기 전에 아스랄바디가 미세한 몸이 활성화됐을 때 그 상태의 그것을 내가 계속 거기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런데 이때의 정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 그렇죠? 지금 계속 그 첫 문장이 그거였잖아요. 신체를 좀 더 잘 알게 된 이래로 이렇게 설명이 됐으니까 신체에 대한 알미 계속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정신성이죠. 그러니까 이때 거친 몸에 있어서의 정신성, 그 새,
그다음 정묘한 미세몸에서의 정신성이라고 하는 새, 이범현 씨의 정신성으로서의 새, 그러면은 이 새는 날아가 버린 거죠. 이 새도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가 날아가 버릴 때 이 새는 지금 이 새는 또 날아서 들어오는 거고 얘는 날아가는 거고 그런 거죠. 새로운 정신성으로 대체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 지금 이범현 씨 수태분만했을 때의 정신성은 새로운 새잖아요. 이걸 비둘기라고 표현한 거죠. 비둘기. 그러니까 내가 비둘기 집이다. 그러면 비둘기. 그러니까 비둘기인데 비둘기라고 하는 게 이 표현은 사실은 어리에 예수가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뱀처럼 찌렸고 비둘기처럼 숨겨라라. 사실 이 문장이 사실 은연중에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숨겨란 몸, 이범현 씨 몸이 된 상태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비둘기 집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비둘기 집에는 다른 곳에서 날아온 낯선 새도 있다곤 보이는데, 그런데 내가 이범현 씨의 정신을 가지고 신물일체된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은 그 다른 곳에서 날아온 그 정신 그 사유 체계가, 왜냐면 이 사유 체계가 훨씬 높다 보니까, 이범현 씨 사유 체계가 높다 보니까 두려움에 몸을 떨어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지 상당히 수준 높은 상태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범현 씨 때문만 된 상태. 와 지금 짜라수트라가 지금 여기서 지금 2부 전체는 뭐예요? 사실은 짜라수트라가 지금 이범현 씨를 수때 분만한 이유에서 이렇게 하강을 해서 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짜라수트라가 그때에게 예전에 무슨 말을 했었다고? 시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했다고? 내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죠. 하지만 짜라수트라도 또 한 명의 시인이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시인들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내가 얘기했다고? 나도 시인이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때는 지금 짜라수트라가 진실을 말했다고 믿는가? 왜 그렇게 믿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저는 짜라수트라를 믿으니까요. 그러자 짜라수트라는 머리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가 말했다. 믿음은 나를 지복의 상태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특히 나에 대한 믿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네. 누군가 아주 진지하게 시인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했다면 그건 옳은 말이다.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왜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면 우리는 아는 것이 별로 없고 배우는데도 서툴러.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진지하게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그 말은 맞다고 내가 대답을 해주겠는데 시인들은 거짓말을 하는 건 맞아. 거짓말하는 이유는 사실 이들이 사실상 이들이 뭐야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배우는데도 서툴다 이런 얘기입니다. 괴테가 시인들을 이제 대변을 하니까 지금 니체는 짜라수트라를 빌려가지고 거친 몸, 정묘한 미세 몸, 그리고 극미세한 몸을 이렇게 그 지식이 이제 깊어져 나가면서 신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인들은 어때? 이 수준이 낮은 거죠. 거친 몸의 상태 정도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이 정면 미세 몸이나 또는 이 짜라수트라의 극미세 신체 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 당시의 정신성에 대해서도 잘 몰라. 모르니까 뭐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체험한 거를 이렇게 그 시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거짓말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은 아는 것 같이 생각하죠. 괴테 같은 사람도 뭐야? 자신도 상당히 수준 높은 지식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잘. 그같이
괴테도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사기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는데도 아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역시 저기도 마찬가지죠. 짜라수트라도 원래 그 시인이었다. 자기는 한 명의 시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과거에 자기도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시인이다라는 얘기죠. 자기도. 그런데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는 이 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시인들이 이미 변하고 있음을 그리하여 눈길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정신의 참여자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시인들로부터 성장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짜라수트라도 원래 시인인데 지금 어떠한 시인이냐면은 짜라수트라는 참여하는 정신을 참여한 시인. 그러니까 짜라투트라는 시인인데 내면을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할까요? 자신의 눈길을 자신의 안으로 내면으로 눈길을 돌린 시인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짜라수라도 시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시인처럼 지금 이 작품들이 다 상징과 비유체계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인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짜라수라는 내면으로 눈길을 돌리는 시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시인들은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시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으로 눈길을 돌리다 보니까 내면에 있는 정미한 미세한 몸, 그리고 극미세한 신체의 몸, 이거를 지식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내면으로 돌리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바깥에만 보니까 이 시인들은 자기가 체험한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시로 자꾸 쓰니까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인들 중에 자신의 포도주에 불순물을 섞지 않은 자가 있을까? 포도주라는 거는 우리가 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취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시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감성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외우고 뭐 시 모임을 하고 막 할 때 감성에 젖어서 막 취해. 그게 마치 술을 마신 거와 같아, 그게. 그렇죠. 우리가 뭐 종교 행사나 이런 데 갈 때 뭐 이렇게 뭐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취해 있는 거와 같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포도주를 마신 거와 같다.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지. 술을 마신 것 같다. 그러니까 불이 들어간 기운, 영적, 감성적인 거, 그런 거를 마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는 독성이 섞여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미한 미세몸, 극미세한 신체 몸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시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친 몸을 활성화하는데 더욱 활성화하는데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독을 쏟아붓고 있는 거니. 그래서 우리의 포도주 저장고에는 독성 있는 뒤죽박죽이 많이 만들어지고 형언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여기서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 표현이 이제 다시 또 니체의 요 시에서 또 가져와가지고 또 탁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를 읽고 시를 저기 하는 거는 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를 막 읽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는 형언할 수 없는 마음, 감성이 일어나잖아요. 감각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것이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술에 취한 듯 시를 딱 읽고 뭐 감성에 젖어가지고 시 읽기 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형언할 수 없는 거기서 마치 뭔가 딱 이루어진 것 같이 시를 읽을 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뭐 별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시를 좋아하는 시라는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특성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감정에 젖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야?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기에 정신이 가난한 자들이 진심으로 마음에 든다. 그들이 젊은 여자들이라면 특히 그렇다. 그러니까 정신이 가난한 사람들, 자기네들이 모르니까 모르는 걸 그러니까 시인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배우는 것도 서투르는 거를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시인들의 그런 말장난에 이게 취해버린다 그거죠. 근데 젊은 여자들이 특히 그렇다 이거야. 그건 뭐예요?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올린다 할 때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여성성은 감성적이잖아요.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것들. 그렇죠. 시가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특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저녁 낮에 늙은 여자들이 얘기해주는 것들마저도 갈망한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에게서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라고 부르지. 자,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라고 부르지. 이거 똑같이 나왔잖아요.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 괴테가 지금 쓴 이 글들이, 이 시들이 다 뭐야? 이걸 가져다가 비판적으로 이제는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사람들을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취하게 만들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본질을 정확하게 많은 이해를 주는 게 아니고 잘 모르니까 그렇게 취하는 거고, 취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 배우는데 잘 익숙하지 못한 젊은 여자들이나 이런 여성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일종의 그 아부하는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여성성 뭐 이런 개념들을 이제는 심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등장을 한다 그런 얘기죠. 무언가를 배우는 자에게는 닫혀있는 알매 이르는 특별한 비밀 통로가 있기라도 하듯 우리는 대중을 믿으며 대중의 지혜를 믿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인들이 하는 뭐 이렇게 시 작품하고 이렇게 하고 뭐 젊은 여성들과 어떤 감성적인 존재들,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부합하는 그 어떤 영원한 여성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다 어떤 뭐냐, 이 헛개비 같은 망상 개념이나 거의 뭐 별반이 없지 않지 않냐. 사실 이거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우는데도 서툰 존재들이 하는 그런 건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이 마치 무슨 그 알매에 이르는 특별한 비밀이 이 시와 같은 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대중을 믿으며 대중의,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 시에 취해서 그럴 때 대중들의, 그러니까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떤 그 심오한 그 지혜를 이렇게 주는 거는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대중들의 지혜 정도 수준의 그 지식만 주고 있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모든 시인은 믿는다. 풀밭이나 외딴 산빛 아래 누워 귀를 기울이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여러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인들은 그렇잖아요. 풀밭에 가가지고 산빛 아래 누워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바람이 불고 뭐 그 뭐 풀이 막 그냥 하늘하늘거리고 그러면 뭐해? 저절로 감성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경험을 하게 되죠. 마음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걸 또 시로 딱 뇌까린단 말이야. 그럴 듯하게. 그런 거잖아요. 게다가 잔잔한 감동이라도 몰려오면 이런 거죠. 시인은 늘 자연 자체가 자신들과 사랑에 빠졌노라고 여기지.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그러니까 니체가 뭐예요? 상당히 적나라하게 비판, 적나라하게 시인들의 어떤 그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그 자뻑, 자기 도취. 제가 볼 때는 시인들이 주로 뭐가 있어요? 자기 도취가 심하잖아요. 시인들의 자기 도취 또는 감성. 그러니까 감성이나 감정에 매몰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여기 취하는 상태. 이 시인들의 특성이잖아요. 거기서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느낀 듯이 그 느낌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 말로 과장을 해가지고. 시를 보면 그렇죠? 시인들한테 제가 욕을 엄청 먹겠습니다. 근데 제가 니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거의 같아요. 저는 사실 시를 거의 안 읽거든요. 왜냐면 제가 시를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자기도취가 심하고 자뻑이 심하고 과장 비유가 심해서 그래. 예. 뜬구름 잡는 그런 게 많다는 얘기지, 제가 볼 때는. 제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비판을 하는 거 사실 니체가. 자연이 그들의 귀에 스며들어 은밀한 말과 아첨어린 사랑의 말을 속삭인다고 여기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무딘간 앞에서 그것을 뻐겨대며 거만을 떨어댄다. 시인들이 이러잖아. 그래서 자기는 뭔가 대단한 그 체험을 한 것 같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자연에서 은밀한 말을 들은 것 같고 그런 어떤 감성에 축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시로 이렇게 써가지고 내까리면서 뭐 이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또 거기에 그냥 그 젊은 여자 늙은 여자 이렇게 취해가지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감성에 서로 젖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이게 거만을 떨어댄다 이거지. 뭐 대단한 것처럼 시인들이 그렇다 이거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오로지 시인들만 꿈꿀 수 있는 것이 그토록 많다고 들하다니. 그러니까 자기들밖에는 그런 감성적인 존재인 자신들밖에 그런 자연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느낄 수 없다. 그 시인들은 스스로 자기 덫이 자뻑 빠져가지고는 떠버린다 이거예요. 시로. 특히 하늘위가 그렇다니. 신들이란 모두 시인의 비유이자 시인의 궤변에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도 이런 시인들의 이런 것들이 응축이 돼가지고 환상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마치 이렇게 시인들의 감성에 의해 가지고 마치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환영의 세계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신들의 세계다. 그런 얘기네. 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이런 감성적인 이게 애니미즘적이라고 봐야 되나 이거? 그렇죠. 이런 것에서 그 우러나오는 하나의 대상체들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지. 신의 궤변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지. 그게 다 신들이라. 참으로 우리는 언제나 이끌러 올려진다. 말하자면 구름의 나라로 그 위에 우리는 알록달록한 껍데기를 앉혀놓고는 신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위버맨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것들은 저 구름의 나라 의제에 맞게 충분히 가볍다. 이 모든 신들과 위버맨시들은.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런가요? 지금 니체도 자기를 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시인이다. 근데 시인이 니체는 무엇을 지금 노래를 했어요? 계속 이버맨시를 노래를 했잖아. 근데 이버맨시가 지금 어떻게? 이버맨시도 지금 아래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위로 올라간 상승한 존재잖아. 일단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천상의 세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계속 노래를 하고 있었으니까 니체도 자라수라도. 그러니까 시인들과 자기도 별 차이는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하강되지 않는 한은 자라수트라와 시인과는 차이가 없는 거야. 왜? 천상의 세계를 그려놓고 천상의 세계 존재인 초인 이버맨시 그것도 천상의 존재잖아. 지금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자는 거 아니야? 머리 밖으로 나가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 이거야. 시인들이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천상의 세계를 그려놓은 거나 짜라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범에서 그려놓은 건 뭐가 틀리냐 이거지. 그런 측면에서는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시인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은 결국 뭐예요? 다시 이범에서는 다시 하강해야 되잖아요. 하강.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요 지점까지는 같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지점까지는 이렇게 같아. 마치 나도 위버맨시를 노래하고 위버맨시를 그렇게 찬양을 하고 위버맨시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로 올라가자고 하는 존재다. 그게 천상의 존재처럼 꾸며놨다. 물론 본질적으로 다른게 이렇게 개념적으로 규정된 거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천상의 존재로 만든 거잖아요. 지금 위버맨시가. 아, 나는 실현돼야 한다는 저 충분치 않은 일에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아, 나는 시인들에게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의 시인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자라수트라 자기를 스스로도 시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시인으로서 자신에 대해서도 지쳐버리는 거죠. 이제는 그만 좀 상승 얘기 그만하고 이제는 신체로 하강을 해야지 않냐 그런 얘기지.
자라투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제자는 화가 났지만 왜 화가 났어요? 여태껏 니체를 자라투라를 지금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뭐 한 거야? 자기도 이버맨시를 성취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뭐예요? 천상의 세계로 올라갈, 이버맨시를 통해서 천상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따라다니면서 배워온 건데, 그래서 자라투라를 믿고, 자라투가 하는 말을 믿고 그대로 하면은 자신도 천상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제자들이 따라왔는데, 지금 와서는 뭐야? 자라투라도 똑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도 똑같아. 시인이네, 똑같아. 그냥 이 세계를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여기로 넘어가야 된다. 시로 이렇게 읊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땡쳐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냐. 뭐 틀린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자아 비판을 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아니 내가 이버맨시를 쫓아다녔는데 이 인간이 자라투라 쫓아다녔 자라투라 이 스승이라는 점이 지금 와서는 그게 뭐 아주 지쳐버렸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니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났지만 잠자코 있었다. 자라투라도 침묵했다. 그럼 자라투라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그냥 침묵하는 거죠. 나도 그렇지 않았냐? 나도 똑같잖아.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나 자라투라가 얘기한 이버맨시도 천상으로 초인이 되려는 거야? 초인이 뭐야? 초라자는 거 아니야? 똑같잖아. 시인들이 하는 얘기 뭐 틀려? 나도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너를 유혹해가지고 그냥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달콤달콤한 말도 이렇게 해서 해온 거 아니냐? 이거 뭐가 다르냐 이거지. 그렇죠. 일단 자기 비판을 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한 번 탁 숨을 멈춰가지고 쉽니다.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은 머나먼 곳을 바라보기라 하다 자신의 내면으로 향했다.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거죠. 이윽고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나서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의 존재이고 지난날의 존재지만 내 안에 어떤 것은 내일과 모레 그리고 장래일 것이다. 자, 오늘의 존재는 이 사람이 오늘의 존재고, 지난날의 존재는 요게 지난날의 존재, 요게 지난날의 존재고, 현재의 나의 존재고, 요거는 미래의 존재란 말이야. 이렇게 세 개, 3세가 하나로 통한 존재다 이거지. 옛 시인이든 새로운 시인이든 나는 시인들에게 지쳐있다. 내게 저들은 모두 피상적이고 얕은 바다다. 저들은 충분히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들의 감정도 밑바닥에까지 침잠하지 못했다. 그러니 약간의 관능적 쾌락과 약간의 권태, 이것들이 지금까지 저들의 최고 사색이었다. 시인들의 하프 소리는 내게는 유령의 숨결이자 유령이 치는 소리로 들린다. 저들이 지금까지 음의 열정에 대해 무엇을 알았다는 것인지 내 보기에 시인들은 충분히 순수하지도 않다. 저들은 깊이가 없으면서 깊게 보이고 싶어서 자신들의 물을 몽땅 흐려놓는다. 깊이가 없으면서 깊게 보이려고 몽땅 흐려놓는데. 그렇게 하면서 시인들은 기꺼이 조정자 행세를 하지만 내가 저들은 연기하는 자, 섞는 자, 어중이 떠중이 순수하지 못한 자다. 아, 나는 저들의 바다에 내 그물을 던져 좋은 고기를 잡으려 했었다. 하지만 내가 건져 올린 것은 늘 어떤 늙은 신 하나의 두상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바다는 배고픈 자에게 돌덩어리 하나를 주었던 것이다. 아마 시인들 자신도 바다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분명히 시인들에게서 진주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저들은 자체가 딱딱한 조개 종류를 닮았다. 그런데 내가 저들에게 자주 발견한 것은 영혼이 아니라 소금에 절어있는 점액이었다. 그러니까 진주가 나와야 되는데 진주는 발견되기도 하지만은 대개는 다 뭐예요? 소금에 절인 점액만이 그 조개 껍데기 안 속에 있었다는 거죠. 진주가 나와야 되는데. 시인들은 언제나 바다로부터 허영기도 배웠다. 그 바다야말로 공작새 중에 공작새가 아닌가. 그러니까 허영기를 얘기하죠. 시인들의 허영기. 지난 시간에 거의 다 얘기를 했으니까 뭐 특별하게 더 설명할 건 없어요. 쭉 읽어보면 대강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바다는 물소 가운데 가장 추한 물소 앞에서도 꼬리를 펼쳐 보인다. 바다는 은과 비단으로 된 자신의 요함한 부채꼴 공지에 실증내는 법이 없다. 이렇게 물소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구, 황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황소 상징은 뭐야? 너희는 물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소의 뿔처럼 홀로 가는 존재는 유범의시 후퇴분만하는 존재들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존재들 중에서 가장 그 수준이 낮은
이범희씨 수태 분만하려는 자에게도 이렇게 꼬리를 펼쳐보면서 아양을 떨어댄다는 거지. 그래서 묵뚝뚝하게 바다의 못을 바른 물소의 영혼은 모래에 가깝고 덤불에는 더 가깝다. 가장 가까운 곳은 늪이다. 아름다가 바다의 공작새 장식 따위가 물소에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나는 이 비유를 신들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물소, 그러니까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는 이 물소들은 뭐 이런 시인들과는 다른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실로 저들의 정신 자체가 공작새 중에 공작새이고 허영의 바다이니 시인의 정신은 관객을 위한 것이다. 설사 물소일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물소는 원래 이버맨시를 추구하는 짜라수라 같은 존재가 물소인데, 그런데 그들이 짜라수라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관객의 그것을 영합하는 존재들일 뿐이라는 거죠. 정말 나는 이런 정신에 지쳐있다. 그리고 나는 보고 있다. 이 정신 자체가 자신에게 지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는 시인들이 이미 변하고 있음을, 그리하여 눈길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정신의 참여자들이 보고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시인들로부터 성장한 자들이다. 짜라수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앞 구절에서 지금 짜라수라가 그의 눈은 머나먼 곳을 바라보기로 하듯 자신의 내면으로 향했다. 이 말과 여기 지금 나는 시인들이 이미 변하고 있음을, 그리하여 눈길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고 있음을 보았다. 이게 이제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시인들이 지금 자신 안에 있는 미세한 몸,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는 이버맨 씨의 그 극미세한 신체를 자각을 해서 진정한 정신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그 눈길을 밖으로 향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으로 향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바로 그 시인의 정신성이라고, 시인이라고 하는 그것의 그 특성이 이렇게 눈길을 돌렸을 때 진짜 짜라수라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시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시인의 특성은 외부가 아니라, 눈길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돌렸을 때 시인의 그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버맨 씨를 낳기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시인적 자질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인으로부터 성장한 자들이야말로 이들이 바로 이버맨 씨를 수태분만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오히려 시인들을 높이 평가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밖으로 향하지 말고 자기 내부, 미세한 몸, 극미세한 몸을 자각하는 내부로 이렇게 돌려라. 그런 얘기죠. 자, 이리 꼬기 저리 꼬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니체가 상당히 그 얘기를 진행을 계속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